저는 오늘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강철강 대표 박정석. 그게 접니다. 30년 피땀 흘려 일군 회사 직원 12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리. 그런 제가 지금 혈압약과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목숨을 노린 치밀한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그날부터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요즘 제대로 잠을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3가지 약통이 놓여 있습니다. 혈압약, 수면제, 소화제. 53살 남자의 아침은 이 세 알의 알약을 삼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눈 밑은 거무죽죽하고 턱선은 처졌고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가,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병원 한번 가봐. 회사 부사장 성재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미강철강. 아버지가 작은 철공소로 시작해서 제가 30년 피땀 흘려 키운 회사입니다. 매출 300억, 직원 120명.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기업인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아파트가 저를 기다릴 뿐입니다. 4년 전부터 아내 미성과는 별거 중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지만 저는 본체에, 미성은 제가 따로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접점입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비서 윤희가 스케줄을 읽어줍니다. 오전 거래처 미팅, 오후 은행장 면담, 저녁 협력사 회식. 쉴 틈이 없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일정을 빡빡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점심때쯤 되자 속이 쓰려왔습니다. 소화제를 또 꺼냅니다. 하루에 몇 알을 먹는지 세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표님, 진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성재영이 또 말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 형은 20년 전 제가 회사를 키울 때부터 옆에서 함께한 동지입니다. 형의 아들 민수는 IQ 150의 천재로 지금은 회사 전산팀장을 맡고 있죠. 형님, 정말 괜찮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이렇지 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회식 자리. 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성공한 사업가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밤 11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돌아가 봤자 냉장고에 든 맥주와 텅 빈 거실만 있을 뿐인데.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오늘 힘드셨나 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습니까? 요즘 다들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저도 환갑 넘어서 택시 모는데 인생이 원래 이런가 싶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버티며 사는구나.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 저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48살이었고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사이가 멀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회사에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성. 3살. 안녕하세요, 대표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은 여자. 하지만 묘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어쩌면 그 평범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성은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챙기고 스케줄 관리도 완벽했고 무엇보다 제 기분을 잘 읽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홍삼차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 성사되셔서 기분 좋으시죠? 제가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미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싸우면 미성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미성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외로우신 분 같아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미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항상 혼자 감당하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미성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겠죠. 우리는 관계를 가졌고 저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성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재영이 말렸습니다. 정서가 정신 차려.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 뭔가 이상해. 형님은 모릅니다. 미성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20살 차이 나는 여자가 돈 많은 대표를 사랑한다고. 정서가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48살 남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신혼 6개월까지는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힘들었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로. 하지만 딱 6개월이 지나자 미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석 씨, 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정석 씨,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친구 결혼식이 많아서. 정석 씨, 나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뭐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성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 돈과 지위만 원했다는 것을. 별거하죠. 어차피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은데. 미성이 차갑게 말했을 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이는 끝나 있었으니까. 알았소.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대주겠소. 당연하죠. 저 아직 당신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별거 3년 차 되던 어느 금요일 밤. 회사 일이 특히 꼬이던 날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틀어졌고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래, 푹 쉬어.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성재영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맥주나 마시는 게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냥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강남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아무 BA 아래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 카운터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손님,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바텐더가 위스키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납니까? 네, 표정이. 그때였습니다. 어머, 정석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상희 씨? 박상희. 20년 전 제가 사귀었던 여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 아버지 회사에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상희는 명동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던 여자였고 우리는 우연히 만나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 결국 저는 상희와 헤어졌고 곧바로 선을 봐서 지금의 전처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정석 씨 맞네요. 와, 몇 년 만이에요? 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여기 제 가게예요. 3년 전에 오픈했어요. 아, 그렇구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저와 상희가 자주 데이트했던 곳이 바로 이 골목 근처였습니다. 뭔가 운명 같은 느낌? 정석 씨, 혹시 시간 있으면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 좀 해요. 저 사장이니까 서비스로 드릴게요. 상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냥저냥. 상희 씨는? 저요? 힘들게 살았죠. 정석 씨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상희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추억, 지금의 삶, 앞으로의 계획.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 정말 좋았어요, 상희 씨. 저도요. 정석 씨, 또 들러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밤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상희가 제 뒷모습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녀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타겟 확보, 계획대로 진행, 그리고 BAR 뒷방에서는 잘했어, 상희야. 미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20년 전 남자친구잖아요. 그게 더 좋지. 정석이는 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예전 감정 이용하면 쉬워.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번엔 깔끔하게 처리하자.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안 돼. 철민. 상희의 남동생이자 미성과 함께 자란 고아원 동기였습니다. 그날 밤 제 운명의 톱니바퀴는 파멸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상희의 BAR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석 씨. 상희는 항상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적당히 응대하면서도 저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게도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칵테일이에요. 정석 씨만을 위한 거예요. 고마워요, 상희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 회사 일이 좀 꼬여서요. 얘기해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회사 얘기, 미성과의 별거 얘기, 제 외로운 일상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상희는 훌륭한 청취자였습니다. 정석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부인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돈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석 씨는 좋은 분이에요. 상희의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BAR 뒷방에서는 계속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희야, 그 남자 완전히 믿는 것 같지? 미성이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 언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저한테 회사 얘기까지 다 털어놔요.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재원아, 준비됐어? 격리과장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은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조금만 손을 쓰면 정석 씨가 횡령한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수창 씨는? 대부업을 하는 수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정석이 회사 거래처 몇 군데 접촉했습니다. 제가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정석이 회사가 보증을 섰다는 서류를 만들 겁니다.
머지않아 그 회사들이 망하면 정석이가 연대보증으로 수십억을 물어내야 하겠네. 미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너는? 구석에 앉아있던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마지막 단계는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게. 사고처럼 보이게. 좋아. 그럼 각자 맡은 대로 움직여. 6개월 안에 끝내자.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재원은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조작하고 수창은 외부에서 금전적 압박을 가하고 상인은 저를 정신적으로 유혹하고 철민은 최종 단계를 준비하고 미성은 모든 걸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의의 BAR에 또 갔습니다. 정석 씨, 오늘 표정이 더 안 좋으신데요? 아,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회계장부가 안 맞는다는데.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상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 아니면 경계심? 하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상의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모든 의심이 녹아내렸으니까요. 상희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으니 제가 더 기쁜걸요. 그날 밤 저는 상의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2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상의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별거 4년 차가 되던 어느 화요일 밤, 저는 거래처와의 저녁 회식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의 최종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성재영이 말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형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저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회사에 도착해서 서류를 챙기는데 30분쯤 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비 아저씨가 계실 시간인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는 외곽 공단 지역에 있어서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큰 도로로 나가려면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차를 몰면서 저는 오늘 상의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정석 씨,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세요. 괜찮아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해요. 이번 주말엔 꼭 쉬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요. 같이 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의의 제안이 진심에서 나온 걸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쾅!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습니다. 으악!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핸들을 필사적으로 잡았지만 차는 제어가 안 됐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거대한 덤프트럭이 또다시 들이받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쾅! 쾅! 2번, 3번. 미친 듯이 들이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앞에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밝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마침내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보였고 다른 차들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덤프트럭이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덤프트럭이 유턴하며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누가?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덤프트럭이 고의로 들이받았다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블랙박스가. 하지만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고장 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혈압약과 수면제를 2배로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덤프트럭이 끝없이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미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젯밤 사고의 충격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성재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형님, 어젯밤의 사고가. 내가 그러지 않았어. 혼자 다니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젯밤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성재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서가,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널 노리고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랑 갈등 있었어? 회사 직원? 거래처?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미성이?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요. 아내가 저를 왜? 정서가, 넌 너무 순진해. 그 여자 4년 동안 생활비만 얼마나 받아갔어? 그리고 혹시 알아?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을지도. 그럴 리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격리과장 재원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회계가 이상합니다. 뭐가? 3천만 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간 건지. 뭐라고? 재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빠져나간 돈인데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재원이 나간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재원이 제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미성 씨, 잘 됐습니다. 대표님이 완전히 의심하고 계세요. 수고했어요, 재원 씨. 이번 달 보너스 따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재원 씨도 공범이잖아요. 지금 와서 양심 찾지 마세요. 당신도 회사 돈 빼돌린 거 잊었어요? 알겠습니다. 재원과 미성의 관계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미성과 결혼하기 전부터 재원과 미성은 이미 연인 관계였습니다. 재원은 결혼한 몸이었지만 미성 때문에 이혼까지 했습니다. 미성아,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 가정도 아이들도.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 정석이랑 결혼해야 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나는? 오빠는 내 옆에 있어줘. 정석이 돈 다 빼먹으면 우리 같이 도망가자. 재원은 미성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성과 함께 도망갈 돈을 모으기 위해. 하지만 미성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부업자 수창. 미성아, 내가 정석이 회사 거래처들 다 흔들어 놓을게. 그럼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오빠 정말 할 수 있어요? 나 믿어. 그리고 일 끝나면 우리 둘이 해외로 가자. 돈은 내가 다 준비했어. 수창 역시 미성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민. 미성과 같은 고아원 출신인 철민은 미성을 누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누나, 내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몰라. 철민아, 고마워. 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4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회사 내부를, 수창은 외부 거래를, 철민은 최종 실행을, 그리고 상인은 저를 정신적으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모두 미성의 지휘 아래. 그날 저녁 저는 또 상의의 BAR로 갔습니다. 정석 씨. 어머, 얼굴에 상처가.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에. 많이 다치셨어요? 상인은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석 씨,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BAR 뒷방에서는
언니 실패했어요. 덤프트럭 작전이 실패했다고요. 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 멍청한 기사 때문에. 돈만 받고 일을 제대로 못하네. 미성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이번엔 브레이크를 노리자. 알겠어, 누나. 저는 상의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덤프트럭 사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혼자 다니지 않으려 했고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대표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비서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깜짝깜짝 놀라시고 자꾸 뒤를 돌아보시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재영이 함께였습니다. 형님, 오늘 미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대출 연장 승인되면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거야. 차에 타려는데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액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했습니다. 브레이크 액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브레이크가. 성재영이 급히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거예요. 이 상태로 운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비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정서가,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형님.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CCTV도 이 주차장엔 없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재원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회사 자금에 5억 원 구멍이 뚫렸습니다. 뭐라고?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거래처 어사에 대출 보증을 섰다는 서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결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런 보증을 선 적이.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위조된 거 아닙니까? 조사해봐. 당장.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교통사고에 브레이크 파손에 이제는 회사 자금까지.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의의 BAR로 갔습니다.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정석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교통사고, 브레이크 사고, 회사 자금 문제. 세상에. 정석 씨, 그거 누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인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성이가요? 생각해보세요. 부인 말고 정석 씨한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정석 씨는 너무 착해요. 사람을 너무 믿는다고요. 상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알아봐요. 누가 정석 씨를 해치려는지. 그 순간 저는 상의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 하지만 그날 밤 상의는 미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완벽해요. 이제 정석이 완전히 저를 믿어요.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수면제 작전. 알겠어요, 언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협탁 위에 수면제 통이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약을 더 샀나?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수면제 2알을 먹었습니다. 30분 후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영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석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형님, 저 수면제를 먹었는데 12시간 넘게 잔 거야? 병원 가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약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이거 수면제 용량이 너무 많은데요? 누가 처방했어요? 제가 원래 먹던 건데요. 아니에요. 이건 정상 용량의 3배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위험해요. 그럴 리가.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안의 약은 분명 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상이었습니다. 정석 씨, 오늘 저녁에 꼭 봬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BAR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 될 거라는 걸. 상의의 BAR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석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상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석 씨, 제가 알아봤어요. 누가 정석 씨를 해치려는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군데요?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제 생각엔 부인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미성 주변? 네. 최근에 수상한 사람들이 부인이랑 자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대부업하는 사람도 있고. 수창? 제 입에서 나온 이름에 상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세요? 최근에 우리 회사 거래처가 그 사람한테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석 씨 위험해요. 이 사람들 정말로 정석 씨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상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피하세요. 서울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있는데 어떻게? 목숨이 먼저잖아요. 정석 씨, 제발 제 말 들어요. 상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펜션. 거기서 일주일만 쉬면서 정리하세요. 그 사이에 제가 더 알아볼게요. 하지만 정석 씨, 지금 서울에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다음 사고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 순간 상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상희 씨가? 네, 혼자 보내기 불안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석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상희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씨. 천만에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집에 돌아온 저는 성재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이번 주말에 잠깐 쉬러 갈게요. 어디? 경기도 쪽 펜션이요. 머리도 좀 식힐 겸. 혼자? 아니요, 상의. 친구랑 같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서가 조심해. 요즘 상황이 이상하잖아. 알고 있습니다, 형님.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싸고 상의를 만났습니다. 상의는 밝게 웃으며 제 차에 탔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갈수록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상희 씨, 여긴 정말 외진 곳이네요. 그래야 조용하게 쉴 수 있잖아요. 1시간을 더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펜션이라기보단 오래된 시골집 같았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펜션이에요? 원래 제 친구 별장이었는데 요즘 안 써서 빌렸어요. 조용하고 좋아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혜 씨, 이 냄새는. 아, 가스 냄새요? 원래 좀 그래요. 오래된 집이라. 괜찮아요.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석 씨, 오늘은 푹 쉬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옆집도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집이? 상희가?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저녁을 먹고 상희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석 씨, 20년 전 생각나요? 물론이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상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다시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상희 씨. 그때 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상희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상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 자정. 그때 하면 되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상희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석 씨,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상희 씨는? 저는 설거지 좀 하고 잘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스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상희가 통화하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자정. 무슨 뜻일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상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한 남자가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 그 남자는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가스밸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때 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아, 조심해. 새지 않게. 철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나, 이거 자정에 터지게 해놨어. 폭발하면 흔적 안 남아. 좋아.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끝나면 연락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 키는 상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10분 안에 이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차 키는 없고 이 외진 곳에서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멀리. 저는 가만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정석 씨? 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상혜 씨. 담배 생각나서. 담배요? 정석 씨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술 마셔서 그런가 봐요. 바람 좀 쐬려고. 지금? 밖에 어두운데? 상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상희 씨, 비켜주세요. 정석 씨, 뭘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상희도 알고 있다는 것을. 뭘 봤냐고요? 상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상희를 밀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잡아. 뒤에서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53살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 서. 철민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나요? 우리는 뒹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 성재영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형님, 빨리 이리 와요.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철민을 뿌리치고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빨리. 차는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자정. 콱광.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형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민수는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서가. 성재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수가. 어떻게? 내가 걱정돼서 민수를 보냈어. 내 위치 추적해서 따라갔더니 성재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서가, 이제 인정해야 해. 누군가 널 죽이려고 한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지도 알아. 누군데? 미성이요. 그리고 상해 철민이라는 남자. 저는 어젯밤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성재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나쁜 년들.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가 있어야죠. CCTV도 없었고 집은 폭발로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민수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젯밤 몰래 촬영했어요. 그 남자가 가스밸브 만지는 거, 상이랑 통화하는 거 다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형님,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민수는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성과 재원이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 미성과 수창이 식당에서 미뢰하는 사진. 상해, 철민, 미성이 함께 있는 사진. 이 사람들 전부 한패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전부 계획된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형님,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구? 제 친구 중에 전직 형사가 있어요. 지금은 사설 탐정 일하는데 이런 사건 전문이래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제가 보증합니다. 충재형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성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사람을 만나보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그들을 쫓아갈 차례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나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충재를 만난 건 사흘 후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석 대표님, 민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걸로는 부족해요. 충재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부인 김미성, BAR 사장 박상혜, 대부업자 수창, 그리고 이철민. 이 4명이 핵심이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 격리과장 재원도요. 5명이군요. 제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그 사이에 또 뭔 짓을 할지. 걱정 마세요. 제가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리고 충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대표님도 다칠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각오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재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무조사요? 왜 갑자기? 누가 신고했나 봅니다.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다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지만 세무사들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간 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장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세무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징 세금 8억 원입니다. 3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8억이라고요. 회사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잖습니까? 그게 요즘 대표님 회사 소문이 안 좋아서요. 세금 탈루에 횡령 의혹까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 5곳이 떠났습니다. 회사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직원 월급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재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순 없어. 회사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은행에서 거절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대표님, 저도. 한 달 만에 120명의 직원 중 60명이 떠났습니다. 성재형마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서가, 이러다가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박정석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고소인은 미성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미성은 차갑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투자 서류, 호화로운 생활비 영수증.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구속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돼요? 무죄가 되겠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누군가 몇 년에 걸쳐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재산은 압류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성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석 씨 이혼하죠?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이혼. 위자료는 50억 원 원해요. 회사 주식이랑 부동산 다요. 미쳤어?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그거야 당신 문제죠. 난 내 돈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내 권리니까. 미성이.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증명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협탁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한 움큼. 이걸 다 먹으면 편해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민수였습니다. 안 돼요. 그거 놓으세요. 민수가 제 손에서 약을 빼앗았습니다. 왜 막아? 난 이제 끝이야.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나? 회사는 망하고 재산은 날아가고 범죄자 취급받는데. 충재형이 증거를 찾았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미성이랑 재원이 나눈 이메일, 수창이 회사 거래처들한테 보낸 협박 문자, 상의와 철민의 통화 녹음. 다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 형님 전에도 같은 짓을 했어요. 5년 전에 다른 사업가를 파산시키고 재산을 가로챘어요. 그때 그 사람은 자살했대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도. 네, 형님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요. 저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이번엔 제가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충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이었지만 벽면 가득 사건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앉으세요. 충재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솔직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충재는 대형 보드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미성, 상희, 철민, 재원, 수창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이들을 미행하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뭘 알아내셨습니까? 먼저 이들의 관계부터 말씀드리죠. 충재는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중심은 김미성입니다. 모든 계획의 설계자죠. 그리고 이철민, 이 둘은 같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고아원이요? 네. 희망의 집이라는 곳인데 20년 전에 폐쇄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서요. 충재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미성과 철민은 그곳에서 자라며 세상에 나가면 돈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맹세했대요.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우리가 부자가 되자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였군요. 맞습니다. 미성이 대표님 회사 비서로 들어온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외롭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걸 사전에 조사했죠. 빌어먹을. 그리고 박상희. 이 여자는 전과 3범입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뭐라고요? 20년 전 대표님과 사귈 때도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미성이 상희를 찾아낸 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옛 여자친구를 일부러 찾아서 포섭했죠.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격리과장 재원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케이스죠. 미성한테 노란한 겁니다. 미성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가정도 버렸는데 미성은 그를 이용만 했죠. 수창은요? 대부업자 수창. 이 사람도 미성한테 빠져서 뭐든 했습니다. 대표님 회사 거래처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망하게 만들었죠. 충재는 폴더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성과 재원이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미성과 수창이 돈을 주고받는 사진, 상희와 철민이 가스 폭발을 계획하는 통화 녹음, 재원이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CCTV. 이걸로 이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죠? 이들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미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충재는 보드판에 순서를 적었습니다. 1단계 재원 제거, 2단계 수창 제거, 3단계 상해 분열, 4단계 철민 고립, 5단계 미성 최종 심판. 이 순서대로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결국 미성이 혼자 남게 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저는 충재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달. 2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요? 2달 안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민수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회사 장부를 다시 분석했어요. 재원이 조작한 부분을 복구하면 세무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거래처들도. 제가 하나씩 찾아가서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창의 협박 증거를 보여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성재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서가, 우리 함께 싸우자. 이번엔 내가 이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형님.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민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회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재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현실을 보세요. 세무조사 추징금 8억, 거래처 이탈, 직원 절반 퇴사. 무슨 수로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재원 과장.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부 조작 좀 그만하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3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렸죠? 총 3억 원. 미성 씨 계좌로 송금했고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충재가 준 증거였습니다. 이건. 그리고 세무조사 때 장부를 또 조작했죠. 제가 탈세한 것처럼 만들려고. 재원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백하면 좀 나을 겁니다. 경찰 오기 전에. 경찰이요? 네. 이미 신고했습니다. 10분 후면 도착할 겁니다. 재원은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미성이가 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백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저 미성이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가정도 버렸는데 저를 이용만 하더라고요. 재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성이가 저한테 대표님 재산 다 빼앗으면 같이 도망가자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수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격리과장 재원 씨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원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성아, 너 때문이야. 다 내 짓이잖아.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표님, 이게 도대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재형, 민수, 충재와 함께 모였습니다. 1단계 성공입니다. 충재가 말했습니다. 재원이 미성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미성을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미성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아직은 빠져나갈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충재가 씩 웃었습니다. 재원이 배신당했다는 걸 알았으니 더 많은 걸 자백할 겁니다. 검찰이 거래를 제한할 테니까요. 다음은 수창인가요? 맞습니다. 수창이 제일 쉽습니다. 불법 대부업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금성대부. 연 이자율이 300%를 넘는 곳이 3군데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증거는 피해자 진술 12건, 폭력 행사 녹음 파일 5개, 불법 추심 CCTV 영상 8개. 충분하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시작하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석 씨. 미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재원을 경찰에 넘겼다면서요? 당연하죠.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죠. 후후후. 정석 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카드를 쓰죠. 뭐라고요? 내일 기자회견 할 거예요. 정석 씨가 저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가정폭력을 했다고. 거짓말.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별거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증인도 많아요. 미성이 당신. 그리고 회사 주식 절반 제 거예요. 법적으로 배우자 지분이니까. 내일 당장 명의 이전하세요. 미쳤어? 안 하면 기자회견에서 정석 씨 비리도 다 폭로할 거예요. 탈세, 횡령, 배임 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충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재 씨, 미성이 기자회견을 한대요. 예상했습니다.
재원이 잡혔으니 반격할 줄 알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표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뭘요? 내일 보시면 압니다. 일단 주무세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성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 박정석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미성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돈으로만 받고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 격리과장을 저와 엮어서 음해하려 했습니다. 재원 씨는 무고합니다. 미성 씨, 증거는 있습니까? 네, 이걸 보세요. 미성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얼굴에 멍든 사진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저를 때린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TV로 이 장면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가. 대표님 진정하세요. 충재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도 그 기자회견장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미성 씨 질문 있습니다. 네. 미성 씨가 격리과장 재원 씨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미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자는 대형 사진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성과 재원이 호텔에서 껴안는 사진. 미성과 수창이 돈을 주고받는 사진. 미성과 상희가 박정석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음식점 CCTV. 이건. 그리고 재원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미성 씨의 지시로 박정석 대표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미성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성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안 돼. 저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미성은 경찰에 둘러싸였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다. 충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단계 준비하셔야죠. 수창 차례입니다. 미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가자 수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창은 상희의 BAR로 찾아갔습니다. 충재가 그곳에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로 우리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미성이가 잡혔는데. 아직 구속은 안 됐어요. 곧 풀려날 거예요. 풀려나? 재원이 다 자백했다며. 우리도 곧 조사받을 거야. 오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요. 도망? 네. 제가 돈 준비했어요. 우리 둘이 해외로 가요. 수창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성이는? 미성 언니는? 이제 끝이에요. 우리라도 살아야죠. 그래, 맞아.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해?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창이 금성대부 사무실로 갔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창 씨, 불법 대부업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야? 고금리, 불법 추심, 폭력 행사.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수창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수창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희는 BAR에서 그 뉴스를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수창 오빠까지. 그녀는 급히 미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수창 오빠가 잡혔어요. 알아. 미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요? 경찰이 우리도 조사하러 올 거예요. 상희야. 네, 언니. 너 혼자 알아서 해. 네? 무슨? 난 내 할 일 다 했어. 재원이 배신하고 수창이 잡혔으니 이제 넌 쓸모없어. 언니, 우리 고아원 때부터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웃기지 마. 난 처음부터 너희들을 도구로만 봤어. 언니. 그리고 상희야,
내 과거도 다 알아. 전과 삼범의 사기꾼. 경찰한테 그거 말하면 넌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의는 무너졌습니다. 언니. 언니가 이럴 수가. 그때 BAR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충재였습니다. 상희 씨. 정석 씨? 상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밖에 경찰 있습니다. 저는 상희 씨 선택하세요. 미성과 함께 감옥 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협조하거나. 협조요? 미성이 뭘 계획했는지 다 말하세요. 그럼 형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그날 밤 상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성과 철민이 20년 전부터 부자들을 노려온 것. 5년 전에도 다른 사업가를 파산시키고 재산을 빼앗은 것. 이번에 저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씨.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철민과 미성. 철민은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성도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어. 누나, 걱정 마. 증거 없어. 우리는 안 잡혀. 재원, 수창, 상희가 다 배신했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상희가 모든 걸 자백했다는 것을. 그리고 충재가 철민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계획인지. 3일 후 철민은 미성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철민아, 오늘 밤 10시에 경기도 그 창고로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알았어, 누나. 철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고는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장소였으니까요. 밤 10시 철민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하지만 미성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석. 철민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철민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여길? 미성이가 알려줬어? 아니요. 상희가 알려줬죠. 그년이. 철민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충재와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철민 씨, 움직이지 마세요. 충재가 총을 겨눴습니다. 모형 총이었지만 철민은 몰랐습니다. 이 새끼들이. 철민 씨, 가스 폭발 사건 기억하죠?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철민이 가스 밸브를 조작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살인미수로 15년은 받을 겁니다.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건도 있죠. 김철수 사업가. 기억하시죠? 그분도 미성과 당신이 파산시키고 결국 자살하셨죠. 이건 살인방조입니다. 증거 있어? 김철수 씨 유서에 당신과 미성 이름이 나옵니다. 경찰이 재수사 시작했어요. 철민은 무너졌습니다. 미친. 이게 꿈이야, 꿈. 철민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성을 배신하세요. 배신? 미성이 모든 계획을 세운 거 맞죠? 당신은 그냥 따라한 것뿐이고. 그래, 맞아. 다 미성이가 시킨 거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모든 걸 계획했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계속하세요. 5년 전 김철수 사업가도 이번 정석 씨도 다 미성이 계획이야. 나는 그냥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철민 씨 살인미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나 협조했잖아.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지. 철민이 체포된 다음 날 미성은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재원, 수창, 상희, 철민 모두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경찰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빌어먹을. 미성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쌌습니다. 해외로 도망갈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성 씨 사기, 살인 방조, 재산 편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영장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미성은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복도 양쪽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김미성 씨, 저항하지 마세요. 미성은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미성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박정석이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찰서 조사실. 미성은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김미성 씨, 재원, 수창, 상희, 철민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5년 전 김철수 사업가 사건 기억하시죠? 미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분 유서에 당신 이름이 나옵니다. 김미성과 이철민이 나를 파산시켰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김철수 씨 통장에서 당신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됐어요. 사기죄로 받아낸 돈이죠. 그리고 이번 박정석 대표 사건. 재원이 회사 장부를 조작한 것도, 수창이 거래처를 공격한 것도, 상희가 박 대표를 유혹한 것도, 철민이 살해를 시도한 것도 모두 당신 지시였습니다. 형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입니다. 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 계좌 추적, 증인 진술. 미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러시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미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죄목은 사기, 횡령, 살인방조, 재산 편취. 구형은 징역 15년. 법원은 미성의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재형, 민수, 충재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서가 드디어 끝났다. 성재형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수, 충재 씨 모두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 회사도 정상화되고 명예도 회복됐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충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미성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충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성은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미성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신청이요. 누구한테요? 박정석한테요. 제 남편. 교도관은 의아해했지만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재가 말렸지만 저는 미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석 씨. 유리 너머로 미성이 앉았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석 씨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죠. 미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연기 통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정석 씨, 저 정말 후회해요. 후회요? 20년 전부터 부자들을 노려온 당신이? 5년 전 김철수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당신이? 미성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역시 다 알고 있었네요.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20년 전부터 부자들을 노렸어요. 고아원에서 굶주리며 자랄 때부터 맹세했죠. 언젠가 저 부자들의 돈을 빼앗겠다고.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정당화?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성이 소리쳤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원장한테 맞아가며 굶주리며 자랐어요. 그런 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파산시키고 그런 짓을 해도 됩니까? 당신들도 똑같잖아요. 미성이 유리를 탁 쳤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면서 돈 벌잖아요. 그게 합법적이라고. 저는 그냥 그 돈을 되찾아온 거예요. 궤변입니다. 궤변이든 뭐든 저는 후회 안 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미성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재판에서 봅시다. 정석 씨. 미성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사랑한 적 없어요? 저를? 저는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잠깐이지만 당신을 사랑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성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성은 독방에서 벽을 쳤습니다. 빌어먹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준비한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한 계획이 한 남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박정석. 그 남자. 미성은 이를 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증인도 너무 많았습니다. 변호사마저 말했습니다. 김미성 씨 솔직히 이기기 힘듭니다. 차라리 자백하고 형량 줄이는 게. 닥쳐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미성은 변호사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박정석을 무너뜨려야 해.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저와 제 편에 선 사람들. 피고인 김미성 입장하세요. 미성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미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낭독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 김미성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 박정석 씨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 살인 방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2018년 피고인은 피해자 김철수 씨를 사기로 파산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습니다. 둘째, 2020년부터 피고인은 박정석 씨와 결혼한 후 그를 파산시키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재원, 수창, 상희, 철민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넷째, 피해자 박정석 씨를 살해하려 가스 폭발 사고를 계획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미성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미성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라고요? 네. 모든 증거는 조작됐고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미성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미성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증인 재원이 증언했습니다. 김미성 씨가 저한테 회사 장부를 조작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대표를 파산시키면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성이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두 번째 증인 수창이 증언했습니다. 김미성 씨가 박정석 대표 회사 거래처들을 고금리로 압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상희가 증언했습니다. 김미성 씨가 저한테 박정석 대표를 유혹해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증인 철민이 증언했습니다.
김미성 누나가 박정석 대표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철민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따랐을 뿐이에요. 고아원 때부터 누나는 저한테 전부였어요. 모든 증언이 미성을 가리켰습니다. 미성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건 다 음모예요. 박정석이 저를 모함하려고. 피고인 증거를 제시하세요. 음모라는 증거를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 박정석 씨, 피고인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김미성은 처음에는 제게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롭고 힘든 저를 위로해주는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저를 사랑한 적도 저와 함께하고 싶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재산만 노렸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냈고 4년간 저를 정신적, 재정적으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만약 충재 씨와 민수, 성재영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죽었거나 파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김미성 같은 사람이 다시는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저는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성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변론 날.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미성은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20년간 부자들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파산시키고 심지어 살인까지 시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피고인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박정석 씨는 평생 쌓은 재산과 명예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20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미성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미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굶주렸고 원장한테 맞았고 세상에 저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짓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 냉혹한 세상의 피해자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불행한 과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김미성. 미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기, 횡령, 살인 방조, 재산 편취 등의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형량은?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징역 18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쿵. 미성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8년. 그녀의 인생에서 18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미성이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문 낭독을 마칩니다. 다음. 미성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18년.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미성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충분한 벌일까요?
성재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서가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네, 형님. 하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정석 대표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부인 김미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고 직원들을 다시 모으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성에게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증오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잊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충재와 민수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대표님, 회사 정상화 작업은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민수야. 그리고 대표님, 이거. 충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재원, 수창, 상희가 빼돌린 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오, 정말이십니까?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세요. 그리고 충재가 씩 웃었습니다. 제 탐정 비용은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충재 씨. 저는 충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성재영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났으니 건배하자.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강철강은 서서히 정상화됐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직원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매출은 예전의 70%까지 회복됐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민수야. 자네 덕분이야. 아닙니다.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풍경이 지옥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성재영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좋지. 회사도 안정됐고 넌 어때? 저도.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서가. 네, 형님.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마. 성재영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미성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고 상희도 저를 이용했고 그럼 이제 혼자 살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성재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서가 너무 상처받지 마. 나쁜 여자들만 있는 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형님. 하지만 당분간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치소. 미성은 18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기상, 작업, 식사, 취침.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잘못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성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철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가 더 오래 갇히게 됐어. 하지만 나도 7년을 받았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도 누나는 날 누나라고 불러줄까? 미성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철민은 그녀가 진짜로 생각했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미안해, 철민아. 너까지 망쳐버렸네. 재원은 5년형을 받았습니다. 수창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상희는 협조한 대가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죽은 김철수 씨의 가족은 미성에게서 보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비서. 저는 더 이상 젊은 여자 비서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재원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매출은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직원들도 120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강철강은 다시 안정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에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 있어요. 소개? 누군데? 비밀이에요. 와보시면 알아요. 민수야, 나 지금 그런 기분 아니야. 형님, 제 말만 믿으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정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형님, 소개할게요. 제 대학 은사님이신 이지혜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혜 교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경영학 교수였고 이혼 경력이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배신당한 거. 아, 그래서 박 대표님 얘기 듣고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미성이나 상의와는 다른 진짜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박 대표님,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아, 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땠어요? 민수야, 너 무슨 생각으로? 형님, 교수님 괜찮으시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알아. 근데 나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형님,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형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죠.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혜 교수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혜 교수와 재혼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강철강은 이제 매출 500억 원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성재영은 부회장이 됐고 민수는 전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로 행복합니다. 아내 지혜와 함께 아침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 그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지혜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석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성이었습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정석 씨, 행복하세요? 당신이 왜 그걸 묻습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미성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정석 씨. 진심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과거의 유령이었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자, 가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네, 여보.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